네, 기독교 극우 세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개신교 교단에는 이제 진보부터 극우까지 모두 포진해 있지만, 보수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신교는 주로 미국이죠. 미국 쪽 개신교들이 대부분인데, 바로 미국 개신교들이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제 모든 기독교 교회를 통합하자는 운동입니다. 1924년에 한국에서도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에서 시작됐고 1946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8개의 개신교와 한국정교회, 동방기독교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카톨릭, 기독교, 그다음에 정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개의 교단이 가입되어 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군부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해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으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광복절, 제주 4.3 학살,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등을 기념해서 대규모 합동 기도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을 통해서 기독교의 반공주의를 비판하고 평화통일운동에 기독교가 기여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러자 이제 보수적인 개신교 교회들이 바로 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반발해서 1989년 월남한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약자로 한기총을 출범시켰습니다. 한기총은 한때 개신교 최대 규모의 연합체였지만 2012년에 한기총 내에 부정선거 등 내분이 발생해서 일부가 탈퇴했습니다. 이들은 보수적인 한국교회연합 한교연을 창설했습니다. 이 한교연은 1917년, 2017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통합 문제로 안에서 또 내분이 발생해서 한교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탈퇴해 이제 중도 보수 성향의 한국 교회 총연합회를 만듭니다. 이것이 한교총인데 현재 한교총은 예장 통합 합동 백석 고신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등 30여 개의 교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개신교의 95%가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교총에. 한편 이제 그 한기총이죠. 한기총의 대부분이 탈퇴했고 일부만 한기총이 남았었는데 이 정강훈이 201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회장직을 맡으면서 국고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다수가 빠져나간 한기총에서 소수 잔류했는데 정강훈이 이를 구구 세력화했다는 겁니다. 정강훈이 구구 정치에 참여하고 자유통일당 총재까지 했죠. 어, 그리고 이단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단해서 해제했습니다. 이에 그 한기총의 주요 교단들이 탈퇴했습니다. 이후 정강훈은 선거 절차 문제로 법원에 의해서 직무정지를 당했고 2022년 12월 이단으로 규정돼 제명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명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죠. 어, 그래서 애장통합,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 감리, 애장백석,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애장교회, 애장고신, 애장합신, 한국기독교회에 이르는 교인이 1위에서 10위까지 대규모 교단이 모두 탈퇴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껍데기만 남은 한기총을 정강훈이 자기 조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개신교는 진보적인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죠. 그리고 NCCK, 그다음에 중도 보수적인 보수 한교총, 그다음에 보수적인 한교연, 정강훈의 구구적인 한기총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한교연과 한기총의 규모는 사실상 무실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한기총과 한교총이 이 통합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정강훈 문제라든지 한기총은 극우적이고 한교총은 중도 보수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개신교의 뿌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수적인 미국 개신교의 선교 활동의 결과입니다. 카톨릭과 달리 개신교는 뒤늦게 19세기 말에 미국이죠. 미국의 선교사에 의해서 전파됐습니다. 선교사들은 미국 개신교 중에서 금주법, 술을 먹지 못하게 못 팔게 한 거죠. 이러한 금주법 운동을 주도한 보수적인 교단에 속했습니다. 일제시대에 미국 선교사들은 서울과 평양에서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이거를 선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교세를 확대했습니다. 평양에서 1907년 대부흥운동이 성공하면서 개신교가 널리 퍼졌고 이들 청년운동의 일부가 해방 후 월남하면서 이 서북청년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조선 말에 일본이 청나라를 조선에서 내쫓고 동학군도 진압하면서 조선 침략이 노고라 됐을 때 1901년이죠. 대한예수교 장로교 공의회가 교회와 정부 사이에 교제할 몇 가지 조건이라는 결의안을 내고 교회는 나라 일을 하는 곳이 아니니 정부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나라가 식민지에 처할 그럴 상황에 있는데 나라 일을 하지 않는다. 그죠? 이제 정부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자기 나라의 식민지적 상황을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비밀 협상을 했는데 1905년에 카스트라 테프트 밀약에 의해서 러일 전쟁을 미국이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미국은 필리핀을 얻고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기로 양측이 합의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할 때 다른 나라보다 제일 먼저 서울의 공사관을 철수하는 등 일본의 조선 점령에 사실상 협력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도 미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 내정을 불간섭한다는 이러한 미명 아래 일본의 조선 지배에 협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나라 일에 정부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죠? 자기가 조선이 돼서 조선이 식민지가 될 상황인데 그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일부 조선에 우호적인 선교사들이 있었죠.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한 것은 조선이 미개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인을 계몽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와 교육으로 계몽 운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한국의 우호적인 선교사들도 한국의 독립보다는 바로 계몽, 한국의 조선인이 미개해서 식민지가 되기 때문에 계몽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결국은 선교 목적으로 이런 학교, 병원 이런 걸 하면서 계몽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신교들은 일제시대 때 별로 그렇게 대다수 확장하지 못했는데요. 친미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에 개신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미국 개신교가 일제시대 때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또그 미 군정청 시절에 미국이 한국을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할 때 바로 이 미국의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등에 업고 미국의 개신교가 한국에서
엄청나게 급증합니다. 미 군정청은 남한을 지배하면서 미국의 새로운 선교사들이 대거 입국했고 기존의 선교사들은 조선의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 군정청의 조선 지배에 협력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조선에 대한 원조 물자 중 상당수는 개신교 교단으로, 즉 교회죠. 교회에 기부되었고 교회 개신교는 이 물자들을 조선 민중에게 배급하면서 이를 통해서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원조 물자 일부는 교회의 운영비로도 사용되면서 교세 확장에 매우 도움을 줍니다. 미국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돌아온 감리교인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개신교도들이 주요 부처를 장악했고 미국은 이들을 후원했습니다. 배덕만 교수에 따르면 제1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국 기독교는 인구의 5%도 되지 않았지만 장관급 4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원조 물자가 한국 경제를 지탱해주면서 미국의 국교인 기독교 역시 마치 한국의 국교인 양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때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산주의라는 의심이죠. 미국이 박정희를 공산주의자라고 의심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딱지를 떼고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죠. 미국의 개신교죠. 관대한 정책을 펼칩니다. 미국의 온갖 개신교 교단들이 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때 집회를 금지하던 유신헌법 시절인 1973년에 빌리 그레엄 목사가 여의도에서 100만 명을 모아놓고 한국 전도대회를 열었는데 이것이 박정희가 허용합니다. 심지어 박정희 정권은 집회 참여자에게 통행 금지령을 면제해줬고 예배 때는 경찰 군역대가 와서 연주까지 해줬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한 보수적인 김중곤 목사가 주도한 엑스플로 74에는 10일간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시절 개신교는 5%에서 4배, 인구의 20%로 성장을 합니다. 개신교는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등 3명의 장로 대통령을 배출하는 등 한국의 지배 집단이 되었습니다. 2004년 KBS에서 한국 사회를 말한다는 내용에 따르면 상장사 임원의 43%, 국회의원의 40% 정도죠. 120명이 기독교인입니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입니다. 총 신자 수는 1200만 명이고 교회 규모를 볼 때 세계 1위, 세계 2위의 교회가 모두 한국교회입니다. 세계 1위는 하나의 교회가 80만 명, 물론 순복음이겠죠. 이렇게 미국의 기독교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곳이 바로 이 한국이고 이것은 바로 보수 군부 독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신교와 보수단체가 힘을 합해서 자발적인 보수 집회, 구구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2년 당시 이 기독교 재단은 이 사립학교의 80%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을 전후로 사학재단의 부패와 특혜를 개혁하자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개신교 교단들은 거리로 뛰쳐나왔고 목사들은 삭발투쟁을 감행합니다. 종교인들은 세금도 안 내는데 세금을 내게끔 정책을 바꾸는 것 이런 것도 다 이 종교인들이 반대했습니다. 한기총이 보수단체와 연대해 처음 대규모 집회를 한 것은 2003년 6.15 한국전쟁 기념일 때부터입니다. 과거 군사정부 때 반공적인 관제 데모와 달리 이들의 집회는 어느 정도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한기총이 최초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은 2002년 1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평화 기도회입니다. 한기총은 2003년 1월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평화 기도회를 열었으나 실제로는 정치 집회로서 반공, 주한미군 철수 반대, 반미 반대 등 보수적인 주장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집회는 2003년 3.1절 국민대회로 연결됐습니다. 이때 한기총은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1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금식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개신교와 보수단체의 대규모 국민대회 개최 비용은 한 회당 최소 2, 3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신문 광고를 통해 비용을 모금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형 교회와 기업, 경제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2003년 6.15 대회 때 삼성이 1억 원, 정경련이 4천만 원, 대한상공회의사가 3천만 원, 대한무역협회가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대회 비용이 적자가 나자 당시 재정위원장이었던 봉두환이 삼성의 이학수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8.15 대회 때는 경제단체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제단체들은 보수 집회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에 보수적이고 친자본적인 강좌를 열기 위한 재정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 개신교 집회 때 태극기와 성조기는 물론 이스라엘 국기도 흔히 보이고 있습니다. 집회 참여자들은 한국이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선민이죠.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하고 반공국가,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반중국 정책에 동조하는 구호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코로나를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면서 중국의 실험실을 코로나의 진원지로 지적하고 중국 공산주의 정권과 거리를 두라고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행동과 주장을 했기 때문에 개신교 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이 있고 심지어 보수 집회도 분열되고 있습니다. 2003년 한기총과 보수 집단의 공동 집회에서 반공 극우 세력들이 인공기를 수박하는 등 과격한 퍼포먼스를 감행을 했습니다. 2003년이면 노무현 정권이 있을 때죠. 이에 자유총연맹, 대한민국 재향 군인회 등 관변 단체들이 노무현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그 다음에 8.15로 건국 55주년 반핵 반김 국민대회는 불참합니다. 한기총 역시 교단 내부의 반발로 공식적으로는 불참하게 됩니다. 보수 집회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활발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들 극우 활동들은 목표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쇠퇴해집니다. 그 대신에 박사모가 부각을 합니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으로 박사모들도 거리에 나올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 이후에 다시 박사모를 중심으로 보수 지정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친박 진영이 주도했는데 보수적인 개신교 목사들은 박근혜 탄핵 반대에 직접 신도들을 이끌고 참여하진 않았지만 뒤에서 개별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대놓고 참여하는데 그 당시에는 신도들을 노골적으로 끌고 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2016년 11월부터 박근혜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의 집회가 본격화됩니다. 이들 태극기 집회는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들은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며 2017년 대선에서 조원진 후보를 내세웠으나 0.1% 득표에 그칩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뭐 100만 명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조원진 후보를 찍지 않았습니다. 2017년 대선 이후 친박 진영은 정치적으로 파산되고 태극기 부대도 힘을 잃었습니다. 정강훈 목사 역시 기독자유당의 후원 회장으로 나서는 등 극우 정치를 지원했지만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완전히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이 극우 정당들은 완전히 몰락합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직후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자 정부는 예배를 제한했고 이에 대해서 예배를 하지 않으면 성금을 받을 수 없는, 즉 돈을 받을 수 없는 교회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 금지죠. 예배 금지는 교회의 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주로 그 대형 교회 그리고 어, 신생교회죠. 신생교회 이런 교회들이 반발을 많이 합니다. 정강훈 목사는 2022년 광복절에 태극기 부대와 함께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에 따르면 이 정강훈 목사가 소속된 데입니다. 정강훈 목사 측은 2020년에 126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기죠. 총 1,300만 건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광화문 집회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정강훈은 아예 이제 교회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노골적으로 교회의 결정으로 집회 참여를 하도록 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 교회 건물이 있는 재개발 조합 측에 교회 이전의 대가로 500억 원을 요구하면서 건물 철거에 저항하는 폭력 시위를 정강훈이 배후 조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강훈이 계속해서 이러한 물의를 일으키자 2020년 한기총 회장직을 직무정지를 당했으며 결국 사퇴했습니다. 한기총은 2022년 정강훈 목사에 대한 이단 여부를 조사한 후 임원회의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으나 여러 차례 논란 끝에 제명 조치가 완료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2024년 윤석열 탄핵 소치 이후 보수적인 기독교 대형 교회 목사와 극우 유튜브들이 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는 자유통일당 대표 고문으로서 또 신혜식 유튜브 신의 한수 대표,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이들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극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이들보다 덜 극우적인 그렇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는 세이브 코리아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대표를 하고 있는데 전환길 한국사 강사 유튜버 그라운드 등과 함께 여의도 집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의 정강훈 목사 쪽이 이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관여하는 등 더욱 과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시민회의 대표 김진홍 목사는 여의도 쪽 손현보 목사와 가깝지만 여의도 집회와 광화문 집회를 통합하려고 여러 차례 중재했지만 현재 성과가 없는 편입니다. 현재 여의도파와 강호파는 서로를 비난하면서 자기네들이 전통 보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때와 박근혜 탄핵 때가 다른 점은 윤석열 탄핵 때는 부정선거와 중국 반대라는 새로운 주장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극우 집회와 극우 유튜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국민의힘이 이들 극우들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국민의힘을 외면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자기 지지 기반을 극우로 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기독교 진영 한국 전문가 우파 정치인들은 현재 한국의 민주당이나 이재명을 친중, 친북, 반일이라고 규정하고 어, 윤석열과 극우 세력을 은근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특히 중국에 반대하고 북에 반대하고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이러한 윤석열을 지지하고 극우 세력을 은근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을 반목시키는데 이 극우 세력이 도움이 된다고 보면서 이 극우 세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극우 세력의 주장을 되도록 반복하고 있는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소리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나와서 중국의 간첩이 한국에 만연돼 있고 그런데 민주당이 이러한
중국의 간첩을 처벌하는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중국의 선거 개입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러한 극우 세력이죠. 이 극우 세력을 암암리에 뒤에서 지원하고 있고, 심지어 몇몇 기독교 단체와 미국의 인사들은 정강훈에게 직접 돈을 주고 있습니다. 정강훈 스스로 자기가 연설에서 고백한 겁니다. 또 정강훈 자기 자신의 말에 의하면 한 달에 7,600만 원씩 주고 미국의 로펌과 계약을 해서 미국의 상하원 의원을 만나고 미국의 의회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한 로비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정강훈은 미국의 정치인들을 만나서 자신들의 극우의 주장이죠. 부정선거라든지 중국 간첩이 만연돼 있다라든지 민주당과 이재명이 어, 이러한 북의 간첩과 중국의 간첩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 된다. 윤석열을 풀어줘야 된다. 이러한 여론을 미국에 전파하고 미국이 한국의 정치에 관여하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